네, 이어서 마켓 리더 특급 전략, 오늘은 윤지호 이트레이드 증권 리서치 센터장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에 오셔서 다들 사실 전망이 좀 암울하고 비관적일 때였어요. 여름, 가을 또 4분기 강한 장이 올 걸로 예측을 하셨는데 결과가 맞아 떨어졌습니다. 계속 갈까요?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이제 경기 상황이 안 좋으니까 좀 쉬어가야 되지 않겠냐. 최근에 어제 같은 경우는 좀 속도 조절이 나오더라도 이제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희들의 스탠스는 아직 부담스러운 영역은 아니라는 입장이고요. 네. 속도 조절은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너무나 경기의 다운사이즈 리스크만 고민하시기보다는 이미 시작된 리스크온 국면을 활용하시는다는 게 더 적절한 전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주가를 결정하는 요소가 물론 펀더멘탈이 제일 첫 번째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리스크가 완화됐을 때 리스크에 대한 프리미엄을 어떻게 가져가냐가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주가를 결정짓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분명한 거는 글로벌하게 리스크온 국면이 시작됐고 이제부터는 유동성이 더 보강되는 국면이 더 이어질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저희들은 4분기에 대해서도 여전히 낙관적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수는 어느 정도까지 예측하십니까? 저희가 전에 그 7월 달에 쓴 자료에서 하반기 2200포인트를 제시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도 이러한 리스크온 국면에서 최소한 10개월 예상 PER로 한 10배는 갔었다. 그래서 그 정도 쓰면 한 2150인데 뭐 글로벌 증시가 이미 기술적으로 고점 근방에 와 있다면 우리도 못 갈 이유는 없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요. 가장 하나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새 한 이틀간 최근에 유가가 급락하니까 이게 경기를 반영한 것이다. 또 굉장히 좀 우려 섞인 시선을 많이 보이시는데 어쩌면 유가가 여기서 급하게 올라왔다면 굉장히 고민스러웠죠. 왜냐하면 유동성이 결국 상품 시장에 인플레를 우려를 바로 야기할 수 있었으니까요. 오히려 유가를 갖다가 정책적으로 약간 다소 제어하는 듯한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역시 길게 보면 여전히 좋은 변화가 아니었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유가 부분은 뭐 미국 대선을 좀 생각해야 될 겁니다. 미국의 기름값 오르는 것 때문에 지금 행정부가 상당히 표 깎일까봐 고민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셰일 가스 열심히 개발한다는 것도 마찬가지고 비축유 풀겠다는 것도 마찬가지고 좀 누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7월에 2200을 얘기하실 때는 사실 꽤 멀어 보이는데 지금 9월에 2200은 또 기대감이 높습니다. 경기 하강에 대한 우려만 하지는 말고 그 리스크 온 국면에서의 새로운 생각을 갖자. 윤지호 센터장님이 새로운 시각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리스크 온 국면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결국 주가를 선택하는 견치 중에 하나가 가장 알파적인 펀더멘탈 요인이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위험이 감소했을 때 지금까지 위험에서 피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했다면 떠밀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그 드라기나 버냉키가 발언을 보시면은 굉장히 과장된 발언, 과장된 정책이 나와요. 과연 이거에 뭐 노리는 게 뭐냐면 돈이 안 돌기 때문에 결국은 현금을 화폐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위협을 하는 거죠. 결국 이러한 정책이 결국은 좀 더 경기가 살아날 때까지는 외통수 전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책이 얼마나 효과 있냐를 묻기에 앞서서 이러한 정책 기조가 얼마나 더 이어질 수 있냐가 중요한데 결국은 이러한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본다면은 다가오는 4분기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들 하시지 말자라는 게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리스크 온 국면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 자산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국면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리스킹을 그러니까 테이킹하는 국면. 그렇죠. 우리가 뭐 리스크 테이커 혹은 리스크 러버 이렇게 얘기하는데 위험에 대해서 그만큼 이제 부담이 좀 줄었다는 겁니다. 다만 이제 추가 상승을 위한 위험 요인들도 여전히 상존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어쨌든 경기 얘기이고 실적 얘기인데요. 크게 뭐 거기만 빠지지 말자고 주장하시는 이유는 어디 있어요? 일단 G2가 중요하죠. 근데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미국인데 다행스러운 거는 미국은 계절적으로 4분기 항상 경제 지표가 좋아졌다는 거죠. 그림 하나 보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게 미국의 OECD 선행지수입니다. 보시면 항상 요새도 이렇게 좋진 않죠. 하강 기조 있죠. 근데 2010년도 그랬고 2011년에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9월부터는 항상 2년 연속 반복도 개선되었는데 물론 미국의 소비가 금융위기 이후에 그런 소비 시즌에 몰려서 나오는 경향도 있고요. 당연히 소비 시즌에 활력이 나오다 보니까 그때 서비스업의 임시 고용도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거 지표가 확인되는 게 11월, 12월이라고 본다면 미국 쪽에서는 좀 긍정적 변화가 4분기에 더 기대할 수 있는 국면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 주택입니다.
결국 주택시장이 결국 드라마틱하게 변화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C실러 주택가격 지수입니다. 저희가 이거 와이어의 베이스로 보고 있는데 중요한 건 얼마 속도가 나오냐의 고민으로 들어갔죠. 이미 개선 여부가 아니라. 근데 C실러 같은 경우에 플러스로 돌아서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좀 우려됐던 기존 주택 매매 가격마저 중간 가격, 평균 가격 모두 돌아섰습니다. 결국 이게 두 달 뒤에 레깅이 있는 데이터인데 한 10월에 가면은 아마도 미국 주택시장에서 상당히 극적인 어떤 변화가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미국은 4분기에 계절적으로 강화되는 시기라는 점도 꼭 염두에 둬야 됩니다. 다만 좀 문제가 되는 게 중국입니다. 중국 증시도 빠지고 있지만 경제가 상당히 안 좋죠. 근데 저희들이 계속 강조드리는 게 뭐냐면 중국만 마냥 9% 10% 성장할 수도 없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림 하나 보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게 GDP 증가액입니다. 2011년에만 중국의 GDP는 13조 7천억 불이 늘었어요.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 우리나라 GDP 같은 게 하나가 더 늘어나는 거죠. 미국보다 더 크게 늘어난 겁니다. 네. 결국 말씀드리신 요지는 중국이 지금 이 시점부터 강하게 성장 드라이브를 걸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내치에 좀 신경 쓴 시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던 상황이고 결국은 이러한 것들이 정책 모멘텀은 약화되고 있지만 중국 경제에 대한 기대는 버리지 말자는 입장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정책도 중추절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아마도 좀 긍정적인 소식이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아마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게 중국 상해종합지수를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한번 반문을 해보셨으면 해요. 최근에 중국 지표가 이렇게 주식도 빠지고 경제도 안 좋은데 중국 관련된 여행주라던가 하나토라던가 중국 관련된 화장품 주식들은 왜 이렇게 끝없이 올라갈까? 결국 만약 중국 경제가 좀 더 나아지면 이 주가들은 어떨까? 오히려 이런 반문을 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닐까. 그래서 중국은 안 좋지만 어쩌면 저점을 또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걱정의 담벼락을 타고 오른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걱정되는 이슈들을 또 안 물어볼 수 없습니다. 저는 스페인을 포함한 유로존에 상존하는 문제들 또 미국의 연말로 갈수록 소위 그 재정 절벽에 관한 이야기들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다 재미없는 주제인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재정절벽은 시기의 문제고요. 네. 유로 이슈는 순서의 문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재정절벽은 결국 우리가 언제 이 문제가 정치적 사건으로 점화되냐 여부가 중요한데 이미 임시 예산에 대해서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대선 이후로 미룬 거죠. 미국에서도. 이 폴리티컬 이벤트. 네. 그러니까 4분기보다는 내년 상반기에 이슈화된다는 점에서 본다면 오히려 많은 분들이 좀 재정적인 문제를 지금 당장 터진다고 많이들 걱정하시는데 내년 한 상반기의 문제가 아닐까 보고 있고요. 유로존 이슈도 최근에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그리스가 아무 준비 없이 유로존에서 탈퇴했다면 굉장히 충격이 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에서 스페인에서 이탈리, 프랑스로 전염되는 또 굉장히 우려가 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미 어떤 안전망이 확보됐죠. 그러니까 구제금이 ESM이 출범한다는 거는 결국 어떤 방화벽이 설정된다는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결국 스페인으로 구제금융을 들어가는 이유는 스페인에 구제금융이 들어갔을 때 결국 ESM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방화벽이 설정된다면 아마도 유로존 이슈는 이제 좀 수면에 가라앉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까 제가 맨 서두에 말씀드렸던 리스크 국면이 뭐냐. 우리가 우려했던 유로존 이슈라던가 결국 재정정보 같은 이슈들이 위험이 완화되면서 결국 위험 때문에 리스크를 선택하지 않았던 자금들이 리스크를 테이킹할 수 없는 상황에 몰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시간상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겠습니다. 그럼 남은 4분기의 시장 전략 그리고 섹터 전략 마무리해 주세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주식은 모두 그로스를 선택하는 겁니다. 최근에 보시면은 컨텐츠 관련주들, 미디어라던가, 엔터라던가. 그로스란 성장. 그렇죠. 그러니까 성장이 있는 종목들은 여전히 주가가 오르고 있는데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 대해서 저희들은 폄하하는 생각은 없고요. 싸이의 요금 유행을 보면서 이런 것도 다 해당되는 겁니다. 근데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삼성전자와 현대차만을 위한 시장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 시총 중에서 이익의 그로스 중요하지만 이익 비중이 커지는 것도 보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시장에 상단을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다 중소형주로 몰리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결국 전체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도 동시에 반영되는 구간이다. 그래서 대형주 중에서 시총의 이익 비중이 커지고 있는 운송이라던가 아니면 비철이라던가 아니면 화학 중에서 좀 하이브리드 화학 같은 것들은 지속해서 대형주라도 관심을 주셔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마켓 리더 특급 전략 또 색다른 시각과 전략 들었죠. 윤지호 이트레이드 증권 리서치 센터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